저하고 이제 앵커님하고 네. 서로 이제 아파트를 교환할 수도 있는데 교환하는데 얼마짜리 주실 건데요? 얼마짜리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교환을 네. 하면 이해관계가 가격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KB 시세로 하자. 근데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20억, 우리 앵커님은 15억짜리. 네. 그러면 차이가 5억이 나죠? 바로 바꾸죠. 네. 그러면 이 5억이 바로 이거예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부동산 뉴스만 들으면 진짜 헷갈려요.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송파구는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하락폭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값 바닥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답해 주실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진짜 바닥 찍었어요? 바닥요? 네. 저는 1차 바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몇 우리- 차까지 있는데요? 그건 알 수는 없죠. 2차, 3차, 뭐 지하 4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급락장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장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앞으로 다른 바닥이 있는지는 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증시에는요. 네네. 급락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네. 죽은 고양이가 한 번에 팔짝 뛰어오른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장이 죽은 고양이 뛰어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아주 작은 샘플의 가격 변화가 통계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주 작은 샘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월 달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1월 달 거래량이 1,400건이 넘었거든요. 서울 기준에서. 네. 작년 하반기는 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됐습니다. 500개, 600개, 700개였는데 1월 달이 1,400개가 넘었고요. 2월 달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건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개 거래 가지고 이렇게 통계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데드캣 바운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 장을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하락하는 장을. 그렇죠. 하락장을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끝이다. 이제 대세 상승이다. 전고점을 뚫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데드캣 바운스가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좀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또 많이 떨어진 급매물들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2020년도 어머니건 사야 돼. 나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내 친구 얼마 벌었는데 지금 기회야. 막 이렇게 자금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도 내 친구가 돈을 번 것 같지만 5억에 사서 10억이 됐다. 그 호가가 10억이라는 거지. 그럼요. 팔아서 내 통장에 꽂혀야 내 돈입니다. 그럼요. 네.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억이 갔을 때는 내가 10억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식도 하고 차도 바꾸고 하다가 집값이 떨어집니다. 7억으로 떨어지면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차하고 대출밖에 없거든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차하고 대출만 남았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친구를 만나면 10억대 벌었던 얘기만 하지 7억 떨어진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그렇고요. 다수의 95%는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심리 페이스에 좀 말려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이 팽팽한 심리전. 요 부동산 얘기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요. 네. 한 평에 네. 이 3.3제곱미터에 그렇죠. 3천만 원을 넘었대요. 이거 실합니까? 실하죠. 통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3,474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반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니고요. 깎아주면 안 돼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또 깎아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이걸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평이죠. 네. 34평 기준에서 보면 11억 8천만 원. 12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분양가 흐름을 평당 가격을 쭉 보니까 2000년도 20년 전이지 2000년도가 724만 원 했거든요. 그때 한 3억 정도. 3억에서 지금 12억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 4배 정도 올랐다.
그 사이에 월급은 4배 안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공사비,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다 올랐고요. 땅값도 많이 올랐죠.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화 반영이 된 거고 아까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왜 반대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울어도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올해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오른다고요? 제 생각은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됐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이제 캡을 씌워뒀단 말이에요. 분양가 올리지 마.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해라고 해서 캡을 씌워둔 걸 캡을 빼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캡을 빼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눈치를 봅니다.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많이 못 올리는데 최근에 서울에 이제 분양 경쟁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책을 막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서 나온 결과 아니에요?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도 경쟁률이 뭐 64대 1이 나왔고요. 영등포 쪽에 양평 12구역 재개발한 아파트도 200대 1이 나왔거든요. 199대 1이 나왔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인천 금단 신도시 광주 광역시에도 경쟁률이 좋게 나왔다. 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건설사들은 이번 기회를 또 놓칠 수는 없죠. 어라? 또 물이 들어오네? 이번 기회는 분양가를 높여야겠다. 캡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3년은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이게 여러분 그 분양가예요. 매매가가 아니고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가 공시지가가 올해 떨어지니까 요거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도요. 고분양가가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앞서서 3년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뭐 두세 번 있을 수도 있고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 2008년도, 2010년도 어려웠을 때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분양가였거든요. 고분양가 아파트를 무리하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던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 또 혹시 뭐 몇 번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에 고분양가가 맞물리면 그때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되겠다.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가격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상투 잡아서 고생한다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금리가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 아니 폭락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원래는 강남 부촌에 아파트 가격이 37억짜리가 5억 원에 거래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가 떴어요. 실거래가. 네,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신고했다가 그 취소하고 이런 거래 아니고. 이거는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갔죠. 또 현장에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쵸. 서초동입니다. 삼풍 아파트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시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그 좋은 아파트인데. 삼풍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장관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용 130제곱미터가 아니 5억 원이 말이 되냐. 이게 최고가가 37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가격을 보면 2017년에도 20억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5억이 말이 안 되는 거래여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뭐 특수거래도 아니고요. 보통 직거래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쵸. 30% 넘어가게 되면 이게 걸려요. 국토부에서 딱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데 이거는 직거래가 아니고 교환 거래. 교환 거래? 네네. 이 작년에 마포의 아파트가 반값에 팔렸다라고 해서 네. 심지어 세입자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도 맞아요. 화제가 되었었는데 네네. 아파트를 바꾼다고요? 네. 교환? 교환. 아파트 스와프? 스와프죠. 표현 좋습니다. 아파트 스와프. 이 주체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저하고 이제 앵커님하고 네. 서로 이제 아파트를 교환할 수도 있는데 교환하는데 얼마짜리 주실 건데요? 얼마짜리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교환을 네. 하면 이해관계가 가격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KB 시세로 하자. 근데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20억, 우리 앵커님은 15억짜리. 네. 그러면 차이가 5억이 나죠? 바로 바꾸죠. 네. 그러면 이 5억이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 난 금액을 실거래를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5억 3천만 원 실거래가가 나온 거고요. 아 그래요. 네네. 차액만 신고를 했다. 그렇죠. 왜? 그거는 유상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32억 원에 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32억에 샀는지 뭐 31억에 교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야 5억으로 떨어졌다. 85% 하락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왜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팔아야 돼요. 특정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집니다. 팔기 싫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간 내에 비과세 혜택은 받고 싶고 또 이게 급매물로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근데 친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야 우리 서로 교환하자.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볼 수가 있고 헐값에 안 해도 되잖아. 시간 지나면 회복할 거 아니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취득 가액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이 삼풍 아파트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던 분이 한 20년 전에 사서 네. 지금 30억이 됐다. 양도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30억으로 우리가 교환했다라고 하면 취득 가액은 30억이 되거든요. 35억에 팔아도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거래를 할 정도면 좀 친분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거래면은 피를 나눈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피를 나눴는지 돈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게 일반적으로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종종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요. 진수라님 부동산의 세계는 참 알수록 모르겠습니다. 알수록 모르겠다. 이거 언어의 묘미가 있네요. 네. 부부의 세계와 부동산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알수록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힘드세요 요새. 부부의 세계는. 그래요. 우리 힘든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네네. 이렇게 맞교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더 비싼 사람이 이득을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건데 그 받는 사람은 이득이고 받는 사람은 차액만큼 돈을 줘야죠. 그렇죠. 아니 차익만큼 돈을 주는데 조금 싸게 넘길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그거는 식으로 협상의 묘미가 있을 수는 있죠. 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 당사자들이 문제이기 계약 때문에. 관계에서 어떤 이면의 관계가 그럼요.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네네. 근데 이게 교환 매매 거래 그냥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아까 그 세금 이외에 굳이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이게 있어요. 일반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결국에는 이제 양도세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양도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또 취득세 문제, 물론 교환 거래도 취득세가 발생을 하지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결국에는 교환이 더 유리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걸리니까요. 그래요. 이제는 그러면 옆 동네 송파구로 한번 가보죠. 송파구에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2달 만에 여기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낮은 데서 워낙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송파구의 이 매매 심리가 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송파구가 유일하게 서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0.03이 나왔습니다. 0.03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 미미한데 아니에요? 마이너스였으니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송파구가 상승으로 전환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서초 삼풍 아파트 보고 헬리오로 넘어갔거든요. 네. 헬리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도 물론 잘 되는 부동산이 있고 안 되는 부동산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헬리오의 자리를 잡았어야 되나 뭐 이런 또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 23억 8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고요. 최저 가격이 이제 15억 3천만 원으로 찍히는데 얘는 1층입니다. 1층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얄층 기준에서 보면 16억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최근에 18억 9천. 그러니까 3억 5천은 1층 기준에서 1층과 로얄층을 비교하니까 3억 5천이 나오는 거고요. 로얄층 기준에서는 2억 9천만 원. 그래도 3억 정도는 올랐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거래가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량이 제법 많습니다. 47개인가요? 그 정도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건 거래는 아니다.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까지 네네. 갔다가 요게 마이너스 21%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네네. 여전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나긴 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보다는 10%포인트 정도 이제 회복을 했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고점 대비 아직도 20%나 하락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게 실수요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니 올랐는 가격이 얼만데 이게 2012년도 가락시형 아파트거든요. 참조로 2012년도 13년도에 6억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 추억의 단어네요. 가락시형. 네. 네. 가락시형 시절에 6억 2천 하던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아니야 아직은 비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지금 조금씩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채 이상 팔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현장에 가보시니까 요거 딛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분위기라면 다른 변수가 안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2월 초에도 갔었거든요. 2월 초에 갔을 때 18억이 거래가 됐었고요. 18억 이상은 거래가 안 되는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도 다수의 매수자들은 18억을 과연 따라가겠느냐.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18억 9천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9억대까지도 저는 지금 분위기라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변수는 있죠. 뭐 미국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별로 분위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미분양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고 있는데 지방은 또 착착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시장이 일단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매매 시장도 보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매매가 좀 살아난다. 이제 좀 올라간다는 곳도 있지만 네. 동네 따라서 너무 온도차가 나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온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시장 전체를 보면 안 좋습니다.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요. 1월 미분양이 7만 5천호고 아마 이후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곳들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의 입지가 좋고 역세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보면 불안하죠. 금리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경제도 불안하고요.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곳을 뭐로 판단할까요? 미분양이 적은 곳, 입주 물량이 적은 곳, 수요자들이 풍부한 곳,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단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막 상승을 할 때에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내 돈에 맞춰서 지방도 좋고 중소도시도 좋고 뭐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좋고 다 오르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세가 좀 많이 늘어났다. 네. 전세 거래량이 진짜 오랜만에 한 10,000건 된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통계를 봤어요. 네. 전세 시장이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이동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월세로 전환이 됐다가 이제 전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전환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거든요. 이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해진 거예요. 전세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갔구나. 대출 금리도 네. 내려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15억 하던 전세가 10억까지 빠집니다. 5억 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월세 가격은 10억 가격에서 전환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5억 가격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왜 그래요? 시장에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라?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전세는 5억이 떨어졌는데 월세 너는 왜 15억 가격으로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나 전세로 갈래? 라고 하면서 지금 가장 낮은 가격들 떨어진 전세 가격 위주로 지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값도 떨어지니까 집값 대비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사기 사건 때문에 좀 네네.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됐고 대출 금리하고 전환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네요. 요거는 아파트 시장.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주로 빌라거든요. 빌라 그쵸. 오피스텔인데 빌라 시장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불안하죠.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전세가 유리해졌고요. 금리가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전세로 더 많이 이동을 할 것이고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또 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부동산 탈탈 털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